요약집 페이지요. 142페이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요약집이요.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문제가 뭐 매년 출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출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을 민법 총칙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제 잠깐 한번 보면 2월 1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렇게 체결하기요. 전에 1월 30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가 3월 1일이 이행기인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10날 이렇게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칙으로 보면 여기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다음에 원시적이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요. 그다음에 전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부 불능은 원래는 무효가 돼요. 이렇게 무효 이렇게. 그래서 원칙으로 지금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효가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후발적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뭐가 되냐? 이것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유효,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이다. 또는요,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다. 그럼 원래 무효이고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 멸실, 뭐죠?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미 멸실이에요. 무효인 경우를 찾으시오. 이미 멸실된 경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미 멸실 이렇게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죠. 일부. 이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예요.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이 말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즉 평당 100만 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뭐냐면 이것을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요. 담보 책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유효가 돼요. 왜 어디서 중요하냐면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원래는 유효예요. 유효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요. 채무자가 잘못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뭐냐?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이요.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요. 여기서는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이 있느냐 이 말이죠. 채권자가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 부담. 만약 여기서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것도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후발적으로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위험 부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뭐죠? 채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디냐? 첫 번째요.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두 번째는요. 위험 부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전에 이 건물이 1월 30날 건물이 이미 멸실됐어요. 이것을 뭐란다? 이미 멸실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미요.
이미 또는 수용이 됐다. 이미 매도가 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 갑을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일방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방은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보통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갑은요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을은요 반드시 뭐가 된다? 선이 플러스 뭐가 돼요? 무과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갑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을은 선이 무과실인데 을이 만약에 악이라든가 또는요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뭐라고 잘 나오냐?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뭐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은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이익이 80이고 이행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신뢰이익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뢰이익이 100이에요. 이행이익이 80이에요. 80. 그럼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그럼 신뢰이익이 100이라고 할지라도 얼마의 범위에서만 80의 범위에서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잘 나오죠. 왜냐? 이미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니까 갑은들한테 등기를 못 해준다. 그래서 갑은들한테 채무 불행 책임을 진다. 그러면 뭔가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등기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채무 불행한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합하면 뭐죠? 우리 지문이 몇 개 되냐? 갑은 악이다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시적 불능, 네 번째 채무 불행 아니다, 신뢰기고 이행을 넘쳐난다. 지문이 모두 해서 5개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이 5개 범위 안에서 이거 돌려야 되니까요.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변형하는 게 뭐냐?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면 이렇게, 을이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섭 단계라고 하는 거가 나와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해요. 부당 파기. 우리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당 파기를 해. 이 부당 파기가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있다? 그럼 이것은 적법이에요. 만약에 있지 않다? 그럼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요. 그래서 적법행위, 불법행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적법행위, 불법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교섭 단계죠. 부당 파기잖아요.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교섭 단계는 뭐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것은 원시적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건 무슨 이익이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신뢰 이익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 채무 불행은 어디서 나온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에서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상당한 이유예요.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부당 파기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유 없이 파기했을 때 불법행위가 돼요. 이 불법행위가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행위에 있으면 정신적 위자료 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건 뭐야? 신뢰.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 체결이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괜찮다. 좌절되더라도 괜찮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계약 체결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경쟁 입찰이죠. 그러면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은 뭐죠? 부동산 경매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이요.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적극적 요구로 비용을 지출했어.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은 있다. 알겠죠? 이게 전부 다예요. 부당 파기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냐면 계약체에서 관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판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뭐냐면 우리는 부당 파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가? 원래는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계약을 부당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파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뭐를 하면 돼요?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서 계약 체결되니까 채무 불이행하고는 관계가 없다. 알겠죠? 이것을 잘 아시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요, 14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4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요약집이요. 일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됐죠? 그 급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누구죠? 여기 갑이죠? 알았거나 각이죠? 알 수 있었을 자가 과실이죠? 실내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엔요. 채무자죠. 우리가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매도인을 얘기하죠.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악이죠? 악이다 과실이다 되고, 만약 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이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3번은요. 계약 체결 시의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알았던 계약의 당사자 그러면 갑을 얘기하죠? 알았으니까 갑은 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던 상대방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대방이 지금 누구예요? 과실이 있죠? 우리가 뭐라 했죠? 계약체상 왈책에서는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악이다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을이 지금요, 갑은 악의인데 을이 지금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 말 줄거 봐. 이 말을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뢰이익 배상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것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것을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되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것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넘을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되어 있죠. 어느 일방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호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상당한 이유 없이 알죠? 계약 체결을 거부하죠. 이때 불법행위,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중요하죠. 자, 2번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을 하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어떤 손해를 배상한다? 신뢰이익이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알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이것을 무슨 손해 간다? 신뢰 손해죠.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안 된다?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좌절되더라도 거기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계약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러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요. 경쟁 입찰의 참가 거기를 줄거 봐요. 조그맣게 그렇지. 경쟁 입찰의 참가. 이 입찰이란 건 뭐죠? 경쟁 입찰에서 입찰이라는 것은 경매를 얘기하죠.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죠. 우리가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무슨 요구? 적극적 요구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도 말한다. 손해에 포함된다 말은 그 비용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4번은요. 정신적 고통이죠. 이것을 말한다. 정신적 손해죠. 다른 말로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원래 이제 우리가 계약 체사의 과실책을 봤으면 후발적 사유로서 사실은 이제 위험 부담을 보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순서가요.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동시 항변권을 보세요. 동시 이행 항변권은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동시 항변권은 거의 뭐 매년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항변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동시 이행이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해. 제공하지 않아.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대금 지급을 말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말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죠. 거절. 이 거절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그럼 을은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없죠? 이것을 뭐가 없다고 한다?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항변권을 배우죠? 항변권은 뭐냐면 그것은 이행상의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계가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등기하고 대금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만약에 등기 서류를 안 주죠. 그럼 나도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등기하고 대금은 서로가 결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줘야 나도 뭐를 준다? 대금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 관련성,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상의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원래는 등기하고 대금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기 것을 제공하지 않고 등기서를 제공하지 않고 갑이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잔금을 달라고 하면은 을은 뭐다? 너가 등기서를 가져올 때까지 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 부수적 의무 있죠? 우리가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토지 거래가 있어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부수적 의무는 뭐가 없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계약의 해제와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된 의무일 때 가능하죠. 주된 의무요. 알겠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다. 협력 의무일 때는 동시 이행이라는 것이 없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동시 항변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죠. 하나예요. 무슨 관계?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무 계약일 때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해제권을 배우기 전에 이 쌍무 계약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죠. 하나니까 첫 번째 뭐냐? 별개죠. 별개의 약정이죠. 이 별개의 약정의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배우고 있죠? 채권법을 배우고 있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특약으로 말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별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이 말이죠. 우리가 경매가 무효가 됐죠. 그럼 원래요. 우리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고요. 배당받은 채권자가 있잖아요.
이 채권자는 뭐를 해야죠? 배당금을 받은 것을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겠죠? 경락인은요, 등기를 뭐를 해줘야 돼? 말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 경락인은 등기를 누구한테 말소해 주냐? 채무자한테 말소하고, 이 배당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냐? 경락인한테 반환을 해.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말소해 준다? 채무자한테. 여기요, 배당금 채권자는 누구한테 반환한다? 경락인에게 반환한다고.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반환하고, 경락인은 채무자한테 등기를 말소해 줘야 돼. 그래서 서로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경매가 무효인 경우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갑이한테 물건을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인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멸실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동시에 항변권이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죠? 물건의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동일성 여부인데요. 상속이라고 하고 채권 양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죠? 채권 양도요. 이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항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데, 이런 경계가 뭐라고 했죠?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채무하고 신채무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 양도나 상속이 돼도 항변권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이제 담보죠, 담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뭐로 했다?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요.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이 채무를 뭐 하는 거하고 변제하는 것하고, 동시행이냐 아니냐?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 채무가 뭐냐? 주된 권리이고, 알겠죠? 저당권이 뭐다? 종된 권리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까 봐가지고 불안해서 뭘 한다? 담보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채무라는 것이 이것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래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부동산 양도 담보,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러한 경우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이제 매매죠, 매매. 항상 여러분요, 매매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한 권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갑하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뭘 한다? 대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죠. 이게 동시이행이라고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을이요, 자기가 부가가치세 또는요 양도소득세 이것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대금이 등기하고 동시이행, 양도소득세하고 플러스 대금이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또는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소 플러스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대금하고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할 때 동시이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압류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가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하고 등기가 대금하고 동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갑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자신의 대금 지급을 뭐 하면 돼? 거절하면 되기 때문에요.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를 못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갑의 건물에 저당권, 기장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금하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등기하고 대금이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판례는 어떤 것도 있냐, 이렇게 대금하고요, 대금하고 여기 등기 있잖아요. 등기 플러스요, 등기하고 대금이 원래 동시행인데 목적물의 인도도 대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또 있어. 그냥 원래는 대금하고 등기 서류의 제공이 동시행인데 대금의 지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미등기 건물을 매매를 하잖아요. 미등기. 그럼 등기가 안 된 건물이잖아요. 이 미등기 건물도 필요 없어.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처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 앞으로 먼저 뭘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시효에서 뭐가 나오냐? 취득시효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5가지가요, 우리 시험에 모두 다 몇 번씩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냥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요,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불안하죠, 불안. 그래서 불안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도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등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 이렇게 잔금이 있잖아요. 중도금은 뭐죠? 중도금은 선이행을 해야 되고요. 잔금은요, 동시이행을 해야죠. 동시이행이요. 잔금은요, 잔금 여기 이행기죠? 이행기니까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이고요. 중도금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행지체라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쓰면 어떻게 한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럼 봐봐요. 동시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다. 알겠죠? 그러면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3단계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동시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요.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연배상, 지연이자고 지연배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동시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이렇게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동시행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럼 해제를 하고 싶으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항상요, 이렇게 돼요. 자신의 채무를 뭐란다? 제공해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은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뭐를 보는 것이냐? 뭐죠? 전세권을 가져가면 전세권. 전세권은요, 이렇게 가박을 하고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돼요. 어른감한테요, 목적물을 뭐란다? 인도하고, 플러스요,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전세금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전세금하고요,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이해됐나요? 이게 두 개가 동시이행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건 동시이행은 뭐로 만나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 하니까 계약을 마지 못한다? 해제하지 못하죠.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불이행이 돼야죠. 채무불이행을 뭐란다? 이행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야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갑한테 목적물을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해.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대방을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자신의 채무를 제공을 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항상 이러면 이건 나중에 해제권 할 때 계속 나온단 말이죠. 동시행이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뭘 해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 날짜 이 말이죠.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가 2월 1일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이 얼마냐?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4월 1일이 뭐냐면 잔금이에요. 잔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은 뭐다? 채무불이행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은 을한테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돼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돼. 잔금 날짜. 그럼 이행기가 되죠? 그러면 그날부터 갑자기 동시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이자를 못 내요. 해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지.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면 계약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요, 을이 지금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그래가지고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럼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의 다음날 2월 2일이죠? 4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중도금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1억,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자는 어디까지만 이자를 내냐? 4월 1일까지만 이자를 내죠.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이자를 내죠. 잔금 지급일 이후는 이자를 내나 안 된다? 안 내죠. 따라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해. 잔금 지급을 이유는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의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동시행이다. 이 말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은, 중도금에 대한 책임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책임을 지고 잔금 지급일 이후는 이자를 더 이상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동시이행이면 계약을 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신의 채무로 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갑은요, 여기 5월 1일 뭐냐?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등기소를 제공하면서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을 달라. 이렇게. 언제까지 달라? 최고를 해. 그런데 그때까지 먼저 달라겠는데 주지 않죠? 그럼 그때서야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지나면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항상 시험이 뭐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되려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시행일 때는, 동시행되면 당연히요, 당연이란 말은 뭐냐?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가 뭐라 하냐면 너가 중도금 안 주니까 잔금 안 주니까 내가 좀 등기 못 해주겠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이자를 안 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제를 하거나 이자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해제할 마음도 없고 이자를 청구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동채권,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말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죠? 자상은 스스로의 몸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거죠. 자상하지 못하고 말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상하지 못하고 말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지체 중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지금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갑하기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2월 1일이요. 지금 이제 잔금날 잔금 날짜인데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정해서 등기 서류. 그런데 을이 아직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어. 잔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매수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일한테 등기 서류 줬어. 잔금 달라고. 근데 이 사람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잔금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요. 내가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잔금이 없으니까. 그것을 뭐란다? 채권자죠. 채권자가 지체 중이다. 채권자가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질 못한다. 그것을 수령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을이 지금 잘못하고 있죠. 수령지체 중에요. 수령지체 중에 갑이 이행제공을 뭐란다? 계속해요. 등기서를 계속해요. 계속하죠. 그러면 을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항변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않는다. 계속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거에 한 번, 과거에 한 번. 다시 제공 없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계속한 것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요, 을은요, 항변권을 말 수 있다? 항변권을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항변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항변권이 소멸한다.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갑원들한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령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뭐냐? 이행제공을 계속이냐? 계속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이 아니라는 것은 한 번 했다. 이 말이죠. 한 번.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항변권을 한 번만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행제공을 한 번만 했다.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말만 중요하는 것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하고 항변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요,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물권. 항변권은요, 채권이에요. 차이가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냐?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타인의 것. 그런데 항변권은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거절해. 자신의 채무. 왜냐하면 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해. 자신의 채무. 그런데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하나는 물권으로 절대권이고 하나는 채권이죠. 이 두 가지로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죠. 말이 전혀 다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치권이죠. 유치권하고 항변권인데 이 유치권과 항변권은 둘 다가 뭐냐? 둘 다가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법성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뭐한다? 점유하죠. 우리 원래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죠.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이것은 적법이 돼요. 적법이 돼요. 적법.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이 돼요. 적법. 그러니까 적법인데 사용이익 있죠. 사용이익은 뭐란다?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남의 물건, 남의 집을 수리했단 말이죠.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하죠. 하지만 그 집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있죠. 세 번째는 뭐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을 해. 그래서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특히 유치권에서 뭐가 잘 나오냐?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다? 유치권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것을 소송상 항변을 했냐 안 했냐. 항변. 소송에서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소송에서 너는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판사가 나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요. 나는 항변권을 행사 중인데요. 이렇게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을 했다. 그러면 상환 무슨 판결을 한다? 급부.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무슨 판결을 한다? 전부. 무슨 판결? 피고 패소 판결한다. 전부 패소. 상환 급부. 상환이란 것은 둘이 서로 교환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상환 급부 판결하는데 이때는 전부 패소 판결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제 갑의 집을 을이 수리를 했단 말이죠. 수리와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갑이 수리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집을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그러면 어떡하죠? 을한테 야, 너 이제 나가 그렇게 하려면 1000만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1000만원 갚지도 않으면서 을한테 자기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000만원 갚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뭘 한다? 우리 재판에 붙었으니까 판사가 물어보겠죠. 을한테 너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냐? 뭘 봤더니 이 사람이 뭘 한다? 얘가 수리비 1000만원을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권을 행사하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응, 그래, 알았어. 그럼 뭐라고 한다? 갑 너는 을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알겠죠? 을 너는 1000만원을 받으면 목적물을 인도해라. 이렇게. 서로 상자. 서로. 한 사람은 돈을, 한 사람은 물건을 서로 인도하라.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재판에 안 나오거나 재판에 나와서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하면 어떡한다?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을이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목적물을 자기 집인가 돌려달라고 인도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그럼 판사는 뭐라고 판단하냐? 을은 갑에게 물건을 인도하라 이렇게 해버려. 갑이 인도 소송을 냈는데 판사가 인도하라 그랬으니까 갑이 승소를 했죠. 그러면 갑이 승소했다는 것은 을은 뭘 해서? 패소를 했죠. 그래서 을이 피고가 전부 패소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여기죠.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과 항변권을 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판례상 인정되는 판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판례에 의해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무효 취소 해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변제. 변제에서 우리가요 변제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영수증하고 채권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대차요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자, 네 번째는요 어음이죠. 어음금의 변제. 어음금 변제와 어음의 반환이죠. 어음을 반환하는 것 이렇게. 다섯 번째는요 우리 도급이라는 거. 도급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여기서 의외로 잘 나와요. 여러분 무효나 취소나 해제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의 경우는 부당이득이고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이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딱 희한하게 동시행 항변권에서 딱 한 번 뭐라 했냐?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이런 말을 썼어. 원래 해제가 원상회복이고 취소는 부당이득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99년인가 그때 사법고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취소로 인해서 각 당사자는 취소가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취소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 취소로 딱 한 군데야.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런 말을 썼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 무효나 취소나 해제란 말이 있어. 무조건 그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 변제.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시행인데 채권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증서는 차용증을 반환하는 것은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차용증을 달라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지만 채권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라고. 알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에 반환하고 보증금에 반환은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 채무의 변제죠. 변제하고 어음의 반환은 이것은 동시 이행.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그래서 어음금을 반환받으면서 어음을 반환받으면서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할 때는 반드시 어음을 줘야 돼. 알겠죠? 내가 변제로 갔는데 어음을 주지 않죠?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도급이죠. 도급의 경우는 그냥 여러분요 동시행이라고 하면 돼.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다 나왔는데 이것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원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수급인은요 건축업자는 하자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도급인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도급인은요 수급인한테 공사를 맡겼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비용을 또 줘야 되겠죠. 그것을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수 지급 의무하고 그다음에 목적물에 반하는 뭐죠? 수선 의무 수선 플러스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하자의 보수 플러스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그다음에 뭐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도급은 동시이행이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봐. 우리가 법조문이 536조 동시행 한몇건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딱 하나란 말이죠. 조문은 딱 하나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와 있죠. 전부가 다 뭐냐?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동시행 한몇건이요. 자, 143페이지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좀 이따 봐. 좀 이따 보고요. 왜냐면 그냥 볼까요? 편무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이 현상가공은 유상계약이다. 2번요. 유상계약 모두가 쌍무계약인 것이 아니고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나 편무계약이 모두 무상계약인 것은 무상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은 우리가요.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할 때 거기서 배울 거예요. 3번은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쌍방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줄고요. 대가적인 의무가 없는 부수적 의무. 대가적 의무가 없는 거기요. 대가적 의무가 없죠. 그것은 항변권하고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써 해제권 인정해서 해제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썼어요? 자, 그럼 4번은요.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기가 자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권리 남용에 해당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143번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보면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먼저 암기해야 돼요. 별개의 약정 안 된다. 특약으로 된다.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받긴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채무죠. 상속이라든가 채권 양도는 되죠? 경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양도 담보를 하죠. 이런 등기에 말소하고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죠.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한다. 그래서 매매는 두 가지죠. 등기하고 대금이 동시행 또는 등기 플러스 인도가 대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런데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압류가 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당사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이죠. 별개의 약정. 맨 끝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 끝에 특약이 없는 한 거기 줄고 죄송한데 특약이 없는 한 거기를 줄고 해야 돼. 그럼 줄었어요? 특약이 없으면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면 특약이 없으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특약이 있으면 항변권 인정할 수 있다. 특약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으니까 특약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근저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근저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거기 줄고 경매가 무효? 그러면 그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채권 양도죠. 이거 왜 까맣게 했냐? 채권 양도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는요. 채권 양도의 경우는 항변권은 전속하지만 경계가 뭐라고 했죠?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은 동시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 여기요.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겠죠. 그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것도 서너 번 나왔어.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와 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 소멸요차. 여기서 담보권은 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부동산 양도담보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6번 중요하죠. 매매요. 완전한 권리요. 기억이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요. 가운데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고 중요한 것은 무슨 건물이어도 미등기여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이것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죠. 말소.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니을은 뭐죠? 니을. 부가가치 세죠? 매수인 여기 봐봐. 그냥 매수인이 부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쌍방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되죠? 여기 변제기. 변제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가로 묶고 줄고 봐. 그것을 선이행 의무라고 하죠. 선이행 의무.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죠.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걸 먼저 신용불안,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파산송을 받았다. 채무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쌍방이 이행기다. 이행기 동그라미. 그럼 봐봐. 이행기가 뭐예요? 이행기는 동시이행관계 이 말이죠. 이행기란 말의 뜻이 뭐다? 동시이행관계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은 뭐다?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때 동시이행관계일 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뭐래서 제공해서 먼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 해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3번에다 별 하나 해야 되겠죠? 3번은 먼저 선이행이죠. 봐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뭐가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래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알겠죠? 3번 중요하죠? 자, 4번에요. 단순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단순 청구 봐봐. 단순 청구 그러면 뭐예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죠? 단순 청구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느냐, 계속. 한 번 제공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수령지체 빠진 당사자는 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행 제공을 계속 동그라미, 계속하면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변제나 변제 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퀄 계속 X죠? 계속이 아니죠? 계속이 아니면 항변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변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이죠.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 한 번. 그럼요. 항변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한 번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계속이란 말이 아니죠. 그러면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종이 계속되지 않고 이미 과거란 말이 뭐예요? 현재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행종이 아니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속 제공이 아니니까. 따라서 4번이 결론이에요. 4번에다 별 하나예요.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수령지죄에서 항변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의 정을 뭘 한다? 계속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죠? 판례가 하는 건 봐봐. 판례. 변제하고 영수증은 뭐다? 동시행. 변제와 채권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다. 자, 임대차죠? 임대장기가 종료가 되죠? 그럼 목적물 반환은 뭐하고 보증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인데 2번을 3번을 못 가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그게 시험이 잘 나와. 임차권, 등기, 명령 별 하나에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죠? 어음수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8번 봐, 8번. 도급이죠? 도급의 경우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알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요, 5번, 6번, 7번을 묶어. 5번, 6번, 7번은 하나는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 세 번째는 무효죠. 알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 경우는 보지 마. 맨 끝에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 무효, 취소, 해제 경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실제부터 효과가 뭐냐? 여러분들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행 관계에 있다. 세 번째 줄이요.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중요하죠?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자상, 자동채권으로 상계,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 1번 보세요. 항변권이죠? 항변권에서 소송에서는 어때요? 항변을 해야 돼. 항변을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이다? 전부 패소 판결. 2번요. 항변권 행사하면 무슨 판결이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 진행이죠. 그럼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대금 청구권은 잔금 지급을 이후 시효에 걸린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